자, 오후 설교,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스페셜, 점점 그 시각이 오고 있다, 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썼던 미디어 비평 중에 기사,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갖고,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래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터키가 아마겟돈으로 변하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터키의 현재 상황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모르는 척하는 동안 터키를 시리아로 가는 지하드 고속도로로 바꿔놓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제 터키 내부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주 국경도시 수르치에서 ISIS와 관련된 폭탄 테러로 민간인 32명이 사망한 지금 터키는 더 이상 ISIS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로는 700명의 터키인이 ISIS 조직 내에 있으며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 수십 개의 ISIS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주민들은 최근 며칠간 공공장소에서 언제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고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점점 그 시각이 오고 있다라고 달았는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공마옥 전쟁, 세상 끝에 있을 전쟁, 아마도 그게 3차 대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전쟁에 참가하는 국가 중에 터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의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장차 고가마옥의 연합군일 터키와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는 그 공격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선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만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눈의 가시다. 마찬가지로 이란 역시 시리아가 사라지면 자기가 공격받을 걸 알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 또한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시리아는 아주 굉장한 군사적인 요충지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러시아가 주둔할 수 있는 타르타스항인가요? 예, 거기에만 지금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중동에서 설 입지가 상당수 아주 많이 축소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이란에게 시리아 정부군 아사드 정권은 꼭 있어야만 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키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니 공마옥 전쟁에서 분명히 터키 그리고 터키, 이란,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란의 아주 주요 군사적인 요충지인 시리아를 치는데 터키가 서방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눈으로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이 어떻게 이렇지? 그런데 때마침 터키가 지금 아마겟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아직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기사를 쓰려고 그 원고를 갖다 놓은 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리아 두고 소원했던 이란 터키 거리 좁혀. 제가 이따가 기사를 오늘 시간이 없어 못하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제가 이 기사를 써서 엔드타임즈에 송고를 하겠습니다. 시리아를 두고 소원했던 이란 터키 거리를 좁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외신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제가 다시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다시 기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SBS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푸틴이 이란 군사령관을 접촉했답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사실 확인을 조사를 나섰는데 그 기사 역시 그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제가 이 두 개를 꼭 써서 엔드타임즈에 송고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이 터키가 급변하고 있다. 아주 굉장하게 이상한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곧 터키가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이란과 연합되는 어떤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예, 공마옥 전쟁, 세상 끝에 있을 그 전쟁의 시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란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혁명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이란에서 1978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서방과 우방이었던 그 이란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1978년도에 이란이 바뀌면서 공마곡 전쟁의 신호탄이 울렸다. 그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또 하나 공마곡 전쟁에 참전하는 이 터키 역시 지금 현재 아마겟돈으로 변하면서 그 지정학적인 상황, 그 터키 내부의 상황이 지금 정확한 지금 이 일부 뉴스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현지에 특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쏟아지는 몇 가지 기사만 봐도 터키가 지금 소용돌이치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그 시각이 오고 있다. 라는 제목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공마옥 전쟁,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 있을 전쟁. 거듭 반복하지만 그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언가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세상 끝에 있을 전쟁, 공마옥 전쟁이 무르익어가는 그 모습, 이 현재 우리에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그 첫 번째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30대가 집을 버리기 시작했다. 제가 엔드타임즈에 써놨죠.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30대 소비 패턴이 과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컷뉴스는 8일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든든한 중간 허리 역할을 맡아야 할 30대가 변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억척스러움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대신 외국산 수입차를 몰며 멋있게 살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20, 30대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30대가 외제차를 사는 그 비중이 지난해 38%에서 2011년 34.5%와 이거 따지고 이런 거 다 빼고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30대가 예전에는 정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한마디로 집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30대가 그런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집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외제 스포츠카, 기타 지금 당장 뭐 보여지는 어떤 스마트폰, 최고급 노트북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과시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제가 기사에도 써놨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8알이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주로 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파트는요.
현재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가 돈이 되려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내가 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5, 6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밑에 있는 3, 40대, 2, 3, 40대, 20대는 아니고요. 3, 40대가 그 아파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그들의 아파트를 받아줘야지 아파트가 아파트로서의 값어치, 가격을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대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 살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당장 외제차, 고급 노트북, 당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집은 이제 내가 평생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재산이라는 그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사는 곳, 집의 개념이 그렇게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3, 40대가 5,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값은 자, 5, 60대는 은퇴를 해서 혹은 그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버텨야 됩니다. 집 있다고 어떻게 노후가 됩니까? 맨날 벽지 뜯어먹고 삽니까? 아, 오늘은 1평만 파먹어야 되겠어. 여보, 삽 좀 갖고 와봐. 이럽니까? 안 그러죠? 집 있다고 먹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끊긴 5, 60대가 집을 팔아서 환매해서 그 돈으로 노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대는 그 집을 사지 않습니다. 집을 버립니다, 그들이.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미분양 그런 건 그냥 차치하고도요. 그건 거기까지 내면 정신이 없고요. 그냥 미분양을 차치하고라도 5,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집들을 이제 내놓는데 그걸 사주지 않습니다. 30대가 집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기사는 30대가 집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특히 서민들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위기를 갖고 바라보아야 될 기사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바라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공멸을 원하나? YTN 캡처 기사도 봤듯이요. 영광의 한빛 원전 2호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호기 발전소의 전원 공급 차단기에 손상이 따른 보호신호 동작으로 냉각제 펌프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손상된 차단기를 점검 교체하고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 최근에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입니까? 지금 원자력 이 발전에 문제가 있다. 자꾸 잔고장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다 쓴 구형의 것을 페인트 칠을 새로 해가지고 새 것처럼 변장시켜서 납품하고 그것을 윗분들이 다 받아먹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국은요 원전이 하나가 터지면 한국 남한 국토의 전부가 원자력으로 오염됩니다. 지금 현재 동국대 김익준 교수가 발표하기를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일본 영토의 70%가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 중에 30%는 고농도 오염 지역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건 김익준 교수의 발표가 아니고 세계 3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잡지래. 잡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전문지, 네, 전문지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일본 영토의 70%, 그리고 30%는 고농도 오염 지역이다. 그 30% 고농도 오염 지역에 해당되는 그 30%가 얼만큼의 면적이냐? 바로 남한 면적입니다. 남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은요, 원자력 하나가 터지면 남한 전역이 고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이게 영광이 있다고, 저 바닷가 끝에 있다고,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 일산에 사시는 분들,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터지면 곧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됩니다. 남한 전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고장 기사가 자주 뜨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는 추가로 원전을 계속 짓겠다고 공언했고, 그리고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전문가 동국대 김익준 교수는 설명하기를 원전 사고는 원전의 개수와 비례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구 밀집도 대비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밀집도 대비. 무슨 말이냐? 원전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냐? 그 밀집도를 보았을 때 단연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밀집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원전 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진답니다. 정부가. 또 짓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래, 짓는 것까지 안 되겠지만, 반액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짓겠다는데 밀어붙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4대강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이명박 씨가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국민들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 강바닥에 돈을 막 갖다 버리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만 했죠. 그 후유증이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서민, 힘 없는 서민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래 하는 거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해라. 최소한 우리가 주문하는 바가 그거지 않습니까? 관리라도 해라. 관리라도. 사고 안 나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기사들이 정말 심심찮게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마피아들이 감추고 발표하지 않는 것 상당하죠. 얼마나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원전 안에서 벌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원전 하나만 터져도 국가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는, 원전 터지면 다 죽습니다. 물론 서서히 죽겠죠. 방사능이 오염되니까. 서서히 그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계속해서 고장나는 것을 더 짓겠다고요? 더 지어서 뭐 하려고요?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 쇼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사로 쓰겠습니다. 엔드타임즈의 기사로 쓰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과의 공멸을 원하나요? 그게 정부의 목적인가요? 뉴월드 오더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겠다. 아니, 인류의 95%를 죽이겠다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혹 뉴월드 오더라는 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거듭 반복하지만 한국에서 원자력이 하나 터지면 한국 국민들은 다 죽습니다. 5천만이 다 죽습니다. 왜? 이거 하나 터지면 남한 전체다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부는 뭘 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멸을 원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베리 집사의 곧 온다. 한국의 베리 집사의 곧 온다. 자, 기사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원격 의료 전문가인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내정됐다. 정 내정자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의료 IT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발탁 배경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원격 의료 등 정부에서 관심이 높은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 발탁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장관 인사는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원격 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분당 서울대병원은 IT 특화병원으로 원격 의료 시행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원격 의료는 인체 삽입 칩인 베리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랜드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제가 지금 기사가 너무 많아서 못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사를 써드리겠습니다. 그 대국민 발표에 원격 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간과 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해 환자 의료 이용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국토부와 건강보험공단이 MOU를 취하게 됐는데요. 이 기사 역시 제가 다시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집권 후반기 영리병원 원격 의료에 올인하나. 자, 지금 정부가 원격 의료 굉장히 빠르게 달려갑니다. 더군다나 이 문영표, 정진엽 이 서울대병원 교수는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이 사람은요, 원격 의료에 대한 특허까지 갖고 있는 원격 의료의 뭐라고 할까요? 원격 의료의 전문가? 예, 원격 의료 전문가입니다. 이런 원격 의료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뭘 뜻합니까? 예, 이제 한국이 원격 의료 나라로 정부 차원에서 힘차게 매진할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써놨지만 원격 의료는 뭐냐? 원격 의료 아주 부작용이 많습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격 의료를 먼저 실행한 미국에서조차 그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보안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최근에도 병원에서 보안 사고 수천만 건이 날라갔죠. 해외로 한 건당 1원인가 10원인가 판매되고 있죠. 이런데 그리고 또한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유출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시연해서 그 증거를 언론에 보도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원격 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도 필요치도 않고 좋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겁니다. 원격 의료는. 지금 웬만한 그 시골에도 그래도 어쨌든 원격 의료가 되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익을 받는다는 그 집단들이 대형 병원들, 이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한국 국민들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이런 원격 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원격 의료의 전문가를 내정하면서까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것은 곧 이 정부가 한국의 베리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뉴월드 오더가 그토록 원하는, 정말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꿈이자 소망인 전 인류의 노예화를 만드는데 한국 정부가 동참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곧 베리집 사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제의 징조나 어떤 이 베리칩이나 자연의 징조나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짐승의 사회가 열리는 그 시기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읽혀지고요. 나아가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 시련이, 대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통로, 점점 그 시각이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사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